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6일 일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잠깐 서머라이즈를 해드리면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4월 2일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행이 됐고 4월 3일, 4월 4일 이틀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크게 폭락을 했어요. 10%, 10%, 15%씩 막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원래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관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저놈의 관세 문제가 혹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금리라든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던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관세 정책이랑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한국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파문당하고 이것저것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가장 더 큰 뉴스는 트럼프랑 지금 관세 문제니까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물은 못 되죠. 하는 행동이 뭐 가볍다든지 말도 일관성이 없다든지 프레지덴셜한 면모를 대통령다운 면모를 찾아보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오바마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정책을 떠나서 되게 프레지덴셜하고 존경하고 리더로서 따르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트럼프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저 인간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 재벌이 된 사람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정말 눈물도 피도 없이 얄짤없이 상대방을 쪼아서 조른 다음에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빼어내갈 수 있는 악랄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으면은 물고 끝까지 늘어지는 데는 되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서는 좋아하기 힘들지만 뭔가 그래도 배울 거는 있는 저 사람의 강점을 배울 건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2016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힐러리 클린턴하고 같이 대선 출마해가지고 승리했을 때 그때 시작 전부터 벌써 공화당 후보로 뽑히고 싶었는데 공화당 쪽에선 그때 많이 비웃었잖아요. 내가 대통령 출마할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 공화당 쪽에선 비웃고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때 들고 있었던 카드가 니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배제하고 내 말 안 듣고 나를 불리하게 만약에 계속 대한다면 니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나를 계속 찍어 내려 누른다 그러면 나 열받으면 그냥 세 번째 당으로 출마해버릴 거야 혼자. 인디펜던트로 나가버리면 공화당으로 가야 되는 표가 갈리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승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끝까지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협상 카드를. 이게 대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결국은 경선에서 뽑혀가지고 이제 대선에 출마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 잡으면 물고 늘어지는 데는 하이나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좀 악랄한 인간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 행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의 포커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가 좋진 않지만 제가 미국 사람이고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했던 그 일들을 정확하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생산력을 높이는 거예요. 매뉴팩처링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불러 들여와야 돼요. 힘들다고들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너무 비싸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레귤레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매뉴팩처링을 다시 불러 들여와야 돼요. 서비스 이코노미에다가 의존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뭐 IT 섹터가 잘하고 돈을 금융업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라 해도 매뉴팩처링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죠. 제가 이거 그냥 실명 얘기할게요. 박종훈 기자님 그 프로 있잖아요.
유튜브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어차피 박종훈 기자님 그 유튜브를 보실 테니까 그냥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도 이거를 이제 미국 생산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이유를 대셨는데, 처음에 두 가지 이유를 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국채를 강매시키려고 그런다, 환율을 어떻게 영향을 주려고 그런다, 혹은 다른 전문가분들은 또 뭐 경기 침체를 뭐 일부러 유발시키는 거다, 관세를 가져와서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가지고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캐비넷 멤버들 봐도 엄청나게 똑똑한 학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냥 딱 두 가지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근데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미국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거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산력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코로나 때 뉴스 보셨잖아요. 그때 미국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혈압약, 매일같이 복용해야 되는 그 약이 중국서 100% 만들어진 게 100%,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100% 만들어져서 중국의 공장이 멈추니까 그때 혈압약이니 무슨 약이니 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전기차 만들 때 필요한 무슨 뭐 히토륨이라든지 무슨 희귀한 그런 미네랄은 둘째치고, 에브리데이 매일 복용해야 되는 약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감히 이런 생각도 못하죠. 미국의 생산력을 다시 높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2002년인가 2001년에 제가 대학생 때 베이징을 한번 갔었어요, 놀러. 근데 그때 길을 딱 보니까 굴러다니는 차가 딱 거의 두 종류예요. 중국산 똥차 아니면 독일산 고급차, 딱 두 종류더라고요, 차가. 택시들은 거의 다 중국산 똥차예요. 택시랑 봉고차랑 트럭이랑 뭐 이런 거. 큰 트럭 말고, 트레일러 말고. 그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는 거의 다 독일 고급차인데, 이때 거의 다 달려있는 게 폭스웨건 아니면은 아우디였어요. 이때 희한하게 벤츠하고 BMW도 거의 안 보였어요. 폭스웨겐하고 파사시라든지 그런 차들하고 아우디가 압도적이었어요. 이게 근 20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지지난달인가 심천을 갔는데, 딱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랑 승용차 굴러다니는 차가, 길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80~90%가 진짜 전부 중국산 전기차예요. 물론 아직도 똥차 있죠. 물론 아직도 독일차는 있어요. 몇 대. 택시들은 거의 다 전기차고, BYD랑 샤오미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BYD뿐만 아니라 브랜드도 못 알아보겠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마크 달린 차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BYD를 제가 탔는데, 앉았는데 딱 느낌이 뭔지 아세요? 그냥 테슬라야, 이거는. 마크만 테슬라 붙여놓으면 이건 테슬라야, 그냥. 즉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다들 병신처럼 중국의 생산 단가 낮춰야 된다, 중국에다 공장 져서 돈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전부 다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중국에 전부 생산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앉아서 모든 능력을, 모든 기술을 다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그냥 배운 거를 갖다가 따로 옆에 만들어가지고 BYD라고 올린 다음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차를. 당연히 다 따라잡히죠, 기술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5년, 10년, 15년 내다봤을 때 중국은 그 기술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거는 그 대학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인재들이 살고 싶어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데, 그건 못하죠. 중국은 확 따라는 왔어도 앞으로 R&D 스펜딩이 어느 정도는 나가겠지만, 지금까지 베껴온, 카피해온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진전하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미국 대학들에서 나오는 기술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기술이라든지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그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TSMC는 거기 당연히 공장이 없잖아요. 중국에 적대국이니까 거의 둘이서. 그러니까 TSMC 기술만 지금 카피를 못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TSMC는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미국에다 공장 차린 거고. 트럼프 입장에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만 관세를 때리면 소용이 없죠. 왜냐면 멕시코든 캐나다든 베트남이든 전부 다 공장을 다른 데 짓고 우회시켜가지고 관세를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리 아프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관세 때리고, 물론 만약에 그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공장이 있는 멕시코 사람이 진짜 멕시코 직원들만 써서 중국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테킬라가 됐건 뭐 나초 과자가 됐건 그걸 만드는 멕시코 공장도 같이 때려 맞아요.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사람들만 빼주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멕시코 정부 니네 내 말 들으면 니네 조금씩 제껴줄게.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확 100이라는 벌금을 때린 다음에 니들 내 말 잘 들으면 조금씩 빼줄게. 그 벌금을 90, 80, 70으로 낮춰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내고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천재적이니까 미국 마켓을 니들이 포기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 GDP가 얼마나 크고 그 중에 70%가 컨슈머 스펜딩인데 니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중국에만 관세 때리면 소용없으니까 전부 다 다른 데도 이제 같이 때리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는 거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사장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100억, 1000억, 1조, 10조를 투자해야 되는 사장님의 마음이 반영된 게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는 맨날 마이너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장을 때려짓고 큰 시설 투자를 하고 싶은 사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LEI가 낮으면.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면 미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투자하기 위해서 10조를 쓰냐 마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면,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 했으니까 이 사람들처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2028년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버리고 야 여태까지 있던 트럼프 관세 싹 철폐해 이래버리면 미국에다가 10조 20조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만 바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베트남 공장이 있으면 훨씬 싸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더 싸니까. 그럼 이게 바보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머리를 겁나 굴릴 거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들겨 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 6개월을 버티느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은 다음에 비싼 단가에 만들어서 계속 그냥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할 거냐. 이 계산기를 두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SMC랑 현대는 들어갔지만 TSMC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들어갔을 거고, 현대자동차는 결정을 내린 거겠죠. 예. 이걸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3년 반만 더 버티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 나 뭐 삼선 가능할 수도 있지 뭐. 2028년에 뭐 내가 직접 당선이 안 되더라도 부통령 벤스를 내세워서 벤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내 경제학이나 내 정치 개념 신념을 벤스한테 그대로 하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만화 같은 얘기를 이 사람이 왜 하냐 하면, 사람들 심리에다가 무의식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 이 사람은 3년 반만 버티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나 미국에 공장 안 줘도 돼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까봐 아예 지금부터 2028년 대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때 가서 너 공화당이 또 승리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트럼프 관세 철학이랑 이 경제학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은 너 미국에다 공장을 지금 짓지 않은 걸 아마 후회하게 될 거야. 7년 반 동안 너는 계속해서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서 삼선에 대해서 저렇게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박정희처럼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옳다 그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나 시진핑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나 독재자였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던 그르던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그걸 하고 싶은데 미국서는 못 하겠거든. 미국선 당연히 안 되잖아. 어떻게 컨스티튜션을 자기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꿔 진리도 만무하고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관세 전략 상대방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그 행위를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삼선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고 존경하기 어려운 대통령이지만 보면 볼수록 참 그래도 리더는 저런 인간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저 사람한테 일하면서 뭔가 배울 건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진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 강단도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못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들 당을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오겠어요. 깡따구가 이렇게 있는 단순 무식한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버릴 수 있는 깡따구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나마 공화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어마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미국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한국 국민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홍콩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게 홍콩 시민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100점을 주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자, 그럼 그 다음 장에서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걸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금 봤을 때 한국 경제가 가장 필요한 거는 내수 회복이죠. 고용이 다시 좋아져야 되고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이 회복을 빨리 해야 돼요. 대기업들은 뭐 수출하고 해서 아직은 먹고 살만하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금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돈 푸는 거랑 금리 끌어내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어렵게 저축해 가시면서 사시겠지만 아직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부동산 사면 되나 집 사면 되나 가게 사면 되나 빌딩 사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아직도 시기상조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1, 2, 3, 4쿼터인데 지금 1쿼터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쿼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이 지금 관세 전쟁이니 뭐니 하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이유밖에 없는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 줄어들고 재정적자 늘어나고 돈은 못 풀겠으니까 계속해서 한국은행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1,500원을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죠. 지금 환율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연준의 행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계속 중요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겠죠. 연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왜 한국이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보다는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뭔가를 사는 거를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세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더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더 빨리 인하한다 그러면 4, 3.5, 3.0, 2.5로 더 급하게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겠느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쉽게 오진 않겠지만 2024년 4분기에 미국이 2.4인가 2.7인가 뭐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파이널 리딩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금방 나타나진 않겠지만 잘린 공무원들이랑 관세 위협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공무원 실직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간다고 보기도 어렵죠. 지금 금요일 날 나왔던 4월 4일 날 나왔던 난팜 페로 보면은 110인가가 110 정도가 11만 정도가 예상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게 22만인가? 거의 2배로 나왔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로 많이 간 거예요. 퍼블릭에서 잘리니까 프라이빗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고용을 많이 해줬어요. 프라이빗 쪽에서. 관세 위협도 어떻게 이제 팬아웃 되는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봐야 되고, 혹은 다시 뭐 금융위기가 올 수 있겠죠.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망했을 때처럼 은행이 파산한다든지 뭐 대기업이 넘어간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QE를 다시 재결해서 막아주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먹구름이 끼고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서두른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은행도 같이 덩달아서 0.5, 1.0, 1.5를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금리를. 근데 미국 경제가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이 같이 따라 낮춘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성장 빵빵 좋고 인플레이션 완전히 잡히고 문제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뭐 뉴트럴 레이트라고 하는 3%, 2.5, 2%로 가도 돼 라고 이러한 기분 좋게 옵티미스틱한 뷰를 가지고 기분 좋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급하게 자기들 똥줄이 타니까 급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는 같이 덩달아서 나빠지지 않겠냐 이거죠. 혼자 좋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반면에 천천히 낮춘다. 생각보다 더 천천히. 2025년에는 뭐 25베이시스 혹은 50베이시스 포인트밖에 안 낮춘다 라고 봤을 때 왜 이런 천천히 낮추는 행보를 택할 것 같냐. 우선 3번 이유를 보면은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작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러올 진짜 인플레이션 이거죠. 요번에 FOMC 하면서 지난달에 파월 아저씨가 기자회견 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미시브 했어요. 굉장히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슬쩍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transitory라는 얘기까지 썼죠. 일시적이다. 관세가 불러올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단어 때문에 악몽도 좀 꿨을 텐데 다시 그 transitory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어요. 경솔한 거 아닌가. 저 단어를 꼭 써야 되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같으면 저 단어를 안 쓸 것 같은데 그 단어 하여튼 쓰더라고요. 1년 익스펙테이션하고 5년 익스펙테이션을 보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냐. 설문조사 했을 때 1년짜리를 보면 코로나 때 그때 난리 나가지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9.0% 찍었을 때 사람들 생각이 5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5% 넘었었죠. 그럼 지난 1년을 봤을 때 잘 유지가 됐어요. 3%대로 유지가 되다가 관세 문제 생기니까 4% 넘더니 5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지금. 5년짜리 봤을 때는 코로나 때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5년이니까. 5년 앞을 내다봤을 때 5년 지나고 나면 코로나 때 얘기해요. 5년 지나고 나면 공급망도 좀 풀리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낮아질 거야. 잡힐 거야. 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관세 문제 생기니까 바로 4%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냐가 잘 유지가 되다가. 그러면 이게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설문조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수는 있고 생각보다 더 낮게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건 뭐 예를 들어 카페에서 알바하는 학생 임금이 먼저 올라가진 않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의 임금이 먼저 올라가진 않아요. 뭐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타고 먼저 올라가냐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물건하고 서비스 있죠. 이 대기업 놈들은 뭐 이게 과자가 됐건 무슨 뭐 비누가 됐건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보통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등에 업고 지들이 가격 인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항상.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잡힌다 그래가지고 절대 가격을 낮추진 않죠. 그냥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이 대기업 회사들 때문에
내가 데리고 일하는 그 직원의 임금도 결국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죽는 소리 하니까. 나 가서 쇼핑하고 장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면서 죽는 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같이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 입장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대기업들 때문에, 얘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네 번째 이유를 보면은 파월 아저씨 입장에서 알고 있지만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거는 이 QE 재개죠. 정부가 미국 지금 1년 세수가 5 트릴리언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쓰는 돈이 7 트릴리언이라 그러면 2 트릴리언이 적자가 나요. 그럼 미국 지금 GDP가 25 트릴리언이고 2 트릴리언이 적자가 난다고 나면 2 over 25 하면 8%죠. 이게 8% 적자가 나요. 8%가. 뭐 6% 난다 그러면은 좀 적을 수도 있고 1년에 2 트릴리언의 신규가 필요한 거예요. 신규 펀드가, 신규 돈이. 이 25 트릴리언이라고 지금 발행되어 있는 국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고 여기다 투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돈을 여기다 묶어 놓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고 신규 돈이 필요한 거예요. 2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작년에는 이 돈을 어떻게 메꿨어요? RRP에 들어가 있던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에 들어가 있던 2.5 트릴리언을 옐런이 야금야금 빼먹은 거죠. 트레저리 빌을 발행하면서. 이거 다 고갈됐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코로나 때 연준이 5 트릴리언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예금 통장에 넣었죠. 예금 통장에 넣어가지고 은행들이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국채를 사야 되는데 국채가 없네. 갑자기 5 트릴리언이 새로 들어와 버리니까 경제에. 그러니까 야 이거 국채가 없어요. 국채가 동이 났어요. 하니까 연준에서 알았어. 국채 없으니까 그럼 그냥 나한테 갖고 와서 RRP에다 파킹시켜놔.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이자 내줄게. 해서 RRP에 묶여있던 돈을 결국은 모너타이즈 한다 그러죠. 그거를 국채를 발행해서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돈을 뽑아와가지고 경제에 집어넣음으로써 모너타이제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케이. 너무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 돈이 코비드에 찍혔던 돈이 결국은 지난 1년, 2년 동안 적자 났던 걸 다 메꿔줬고 앞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정부 국부 펀드도 안 사준다. RRP도 고갈됐다. 국내 투자자도 없다.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다시 QE로 돌아서야 돼요. 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QE로 돌아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제에다가 유동성을 넣어줘서 누군가가 이 2 트릴리언의 적자를 적자를 내기 위해서 발행되는 국채를 사주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잠깐 나왔던 게 그리고 그 오건영 팀장님도 이 얘기를 몇 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 SLR이라고 하는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를 낮춰가지고 미국에 있는 국내 은행들이 그 국채를 사줄 수 있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거는 오건영 팀장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건영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SLR을 낮추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용지물이에요. 굉장히 단발성이고 액수가 크지도 않아요. SL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얘기가 한 10분, 15분 더 길어지니까. 근데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은행들의 토탈 에셋 총 자산이 얼추 23 트릴리언 정도 돼요. 미국 GDP가 25 트릴리언이니까 1대1 형태예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게 제가 3대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방송할 때. 한국이 지금 이게 2대1까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그 경제에 은행 자산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내줬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뭐 어쨌든 23 트릴리언이라고 보면 혹은 24 트릴리언이라고 봤을 때 SLR이 지금 3%거든요. 근데 그걸 하여튼 2%로만 낮추면 1% 포인트를 떨어뜨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24 트릴리언 곱하기 0.01을 하면 240 빌리언 정도가 나와요. 요게 미국에 있는 국내 은행들이 신규로 확보하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240 빌리언이 SLR이 1%포인트가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240 빌리언이 남는 거고, 이거는 새로 필요한 2 트릴리언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SLR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은행들의 레귤레이션을 풀어줘가지고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써서 재무부에서 나오는 그 큰 적자를 막기에는 택도 없다. 1년도 못 간다. 1년은커녕 몇 달치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즉 결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QE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지만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QE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이 더 풀린다는 거는, QE를 한다는 거는 연준이 어떤 식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재무부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꿔줘야 되고, 그 적자를 메꿔준다는 건 그 돈이 다시 경제로 들어가면서 모노타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그 경제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돈이. 모노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럼 돈이 더 녹아 들어가면서 2 트릴리언, 1.5 트릴리언이 다시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신규 펀드가 또 그 경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월 아저씨는 인정은 안 하지만 QE는 올 수밖에 없고, 그 QE가 온다 그러면은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3번하고 4번 이유로 봤을 때 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 아직 1쿼터 끝에 와 있다 그랬어요. 2쿼터가 시작을 안 했다 그랬죠. 이 뉴스나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흥미로운 기사라든지 우리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보면 제가 이렇게 따로 클립을 해놨다가 같이 쉐어를 해드릴게요. 홍콩 기사도 열심히 가져와 볼게요, 한번.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홍콩이 한국보다 한 발 앞서서 모든 걸 겪고 있어요, 지금. 거품도 한국보다 훨씬 빨리 꼈었고, 거품이 터지는 속도도 빠르고 더 처참해요. 그렇죠? 홍콩의 은행들의 토탈 에셋 사이즈도, 즉 국민들한테 빌려준 돈 어마운트도 250%가 넘는 홍콩이 거의 300% 가고 있는, 한국보다 더 처절하게 심하고, 금리도 미국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금리고, 거품도 많이 꼈고, 금리도 높아야 되고, 중국 정책 때문에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그 엑소더스 현상도 더 심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고, 0.9를 보이고 있고, 한국보다 다 모든 게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홍콩이. 그러니까 홍콩 기사도 가끔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3월 31일 날 나온 기사고, 며칠 전에 이분이 그 Chinese U라고 하는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이라고, 홍콩의 그 3대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거기 이제 교수님이시라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플런지 할 때 거품이 꺼지고 나서 뭔가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있는데 60에서 70%, 7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80%까지 충분히 간다고 보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30에서 40%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죠. 좀 비싸고 좋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직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지역은 한 15%, 20%밖에 안 떨어졌고, 좀 말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거의 투자성으로 마지막에 다 영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지역들은 작살나서 벌써 반토막이 다 됐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하고 홍콩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리고 한국도 이게 마찬가지겠지만 홍콩도 보면은 더 한심한 게, 2025년에만 올해만 2024년 대비해서 75% 많은 새로운 물량, 공급량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24,000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 집을 짓는 데는 3년, 4년, 5년, 6년, 수년이 걸리니까, 맘먹고 나서 바로 짓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착공을 안 한 곳은 건설사들이 그냥 부도 내고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을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어지고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제 끝을 맺고 있으니까, 한국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악성 미분양, 다 지어졌는데 안 팔리고 안 나가고 있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흥하고 난리 나고 불 막히실 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설사 짓고 아파트 착공하고 했던 게 지금 다 밀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80% 원래 2016년, 15년 정상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더 놀라서 파는 거, 그 다음에 마켓이 좋았을 때 더 많이 착공해서 지었던 아파트들, 이게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정상 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국뉴스고 조선경제, 이것도 3월 31일자인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9년 만에 최고. 저축은행 연체율이 1개월로 봤을 때 이게 3개월이 지나면 그냥 딜리콘트 한 걸로 다 라이트오프 해야 되니까 90일 동안 안 냈으면 못 낸다고 보는 거고 1개월 이상 못 낸 사람들 수준이 지금 11.7%다. 이게 드디어 더블 디짓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자릿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자릿수였잖아요. 이거는 2023년 4분기였던 7.6%보다 4.07%포인트 높아진 거죠.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11%, 만약에 11.7%에서 좋아요. 1.7%는 정신 차리고 10%가 못 낸다고 나가 자빠진다고 볼게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더 올라가죠. 당연히. 이거 이제 12, 13, 14, 15 쭉쭉 올라갈 건데 10%가 못 내고 빌린 돈을 나가 자빠지면 아니 저축은행이 티어 1이 얼마가 되겠어요? 뭐 15%? JP모건이 티어 1이 14%거든요. 14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JP모건이 그럼 저축은행이 뭐 15%로 전 안 찾아봤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저축은행의 티어 1 레이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5%라고 보면 10%가 날아간다고 보면 얘는 그냥 5% 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10% 날리고 나면 5% 남아 있으니까 자기 자본율 5% 남았으니까 그냥 안전하네. 그냥 돈 거기다 넣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망할 때처럼 야 돈 빼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은 수조 달러씩 숭숭 빠지겠어요 돈이. 당연히 후자죠. 저축은행들 무너지고 새마을금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저축은행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거는 벌써 예상된 거고 어느 정도. 이 쿼터 2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시중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5대 시중은행들이 얘들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죽는 소리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쿼터 2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안타까운 뉴스긴 한데 무너지고 있는 50대 남성 1인 가구들 10명 중에 8명이 50대 가구래요. 야, 40대 때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하고 사실 50대 때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꽤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몸이 그렇게 아플 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하고 30대, 40대, 50대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50대가 이렇게 많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파산 신청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투자하고 투기하시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가격은 떨어지고 내가 현찰이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